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지난 결혼 생활 내내 가면을 쓰고 살았던 남편과 이혼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 결혼 생활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완벽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대표로 능력 있고 거기다 착하기까지 했거든요. 회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직원 한 명과 같이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꾸려나가는데 그게 자리를 잘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수도 많아졌고 회사 일로 한참 바빠졌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애 없으면 어때? 우리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저희 힘들까봐 시험관 시술도 하지 말자고 하던 남편이었는데 엄마의 장례식 날 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딸, 저 나쁜 놈한테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꿈속에서 절규하던 엄마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남편의 뒤를 캐봤는데 아주 경악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놀랐던 이유는 남편은 저나 친정엄마에게 한없이 아주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남편을 칭찬하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남편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손을 꼭 잡아주셨죠.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나타난 꿈을 꾸고 나서 남편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이상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도 가만히 두어서도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잘못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만들어줬습니다. 남편은 잘 나가는 회사 대표입니다. 제가 취업 후 회사에 열심히 다니던 20대 때 남편을 만났고 그 당시 남편은 회사를 차리고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던 때라 둘 다 데이트를 하면서도 자기 일하며 그렇게 만났습니다. 연애를 하는 내내 너무 착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러터져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 그건 저한테만 그런 거였어요. 일할 땐 카리스마도 있고 능력도 좋았습니다. 지인 소개로 만난 저희는 첫 만남부터 통하는 게 참 많았는데 얘기가 잘 통하다 보니 어색함도 잠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남편이 저보다 연상이라 자기가 선배라면서 학교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저희는 금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 시골 올렸고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회사가 더 잘 됐습니다. 그걸 늘 제 덕분이라며 결혼하길 잘했다는 말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건 시모의 간섭이었는데 결혼 전엔 몰랐던 모습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셨던 어머님은 저만 보면 항상 하실 말씀이 있으셨는데 얘야, 난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다만 자식은 있어야 해. 그리고 이왕 낳는 거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알았지? 이해는 됐습니다. 어머님이 아주 심한 시집살이를 하며 사셨다고 들었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인생이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회사까지 운영하고 돈도 잘 버니까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애가 생기질 않으니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냐며 요즘 애 없이 산다는 부부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정도 간섭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만이었지만 시모는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시모는 제 주기까지 알아다가 산부인과에 가서 배란일까지 알아오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시모의 극성을 알고 있어서 중간에 나서게 되었고 더는 임신 얘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딩크족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결혼하면 애 낳고 그렇게 살 거라 생각했는데 여느 부부들처럼 애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험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우리 나이도 아직 젊은데 뭐. 그리고 자기가 힘들어서 난 반대야. 시험관이라는 게 남자보다 여자가 더 힘들다는 건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에 부작용에 또 시험관 한다고 100% 임신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며 제가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며 남편은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 둘 다 검사를 받아봤을 때 정상이라 남편은 더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그래도 안 생기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라며 둘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식한테 얽매이지 않고 얼마나 좋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애 낳고 키우느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애엄마로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는 말은 좀 달랐죠. 지훈아, 나 사는 거 봐라. 하루 종일 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그러면 하루 그냥 가는 거야. 정말이지 회사 다닐 때가 너무 행복했다. 난 네가 너무 부러워. 아직 젊은데 남편이랑 실컷 재미나게 살다가 애는 천천히 가져.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뭐 원할 때 딱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만 보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항상 제 생활을 이해해 주었고 결혼해서도 여전히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잘해줬으니까요. 문제는 어머님이었는데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안방에 있던 남편의 졸업사진을 보면서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석연이 인물 정말 좋지 않니? 내가 우리 아들이면 얼굴 좀 따지겠는데 아들이 워낙에 얼굴 따지는 애가 아니라 여기서 만족해야지 뭐. 대놓고 제 얼굴이 못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제 외모가 남편에 비해 별로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날 제 기분은 매우 언짢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같이 살 사람은 남편이라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가 저에게 외모에 대한 지적은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제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늘 참견을 하셨는데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고 결혼도 했는데 왜 아직 요리도 잘 못하냐는 말씀은 얼굴을 볼 때마다 하셨습니다. 저도 결혼하면 요리도 자연히 잘하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었고 확실히 밥물도 제대로 못 맞추던 때와 비교해보면 일취월장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갈비찜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친정에 가서 엄마 레시피를 배워와서 해준 적도 많았고 일하느라 평일엔 잘 못하지만 주말엔 밑반찬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조금씩 요리 실력을 늘려가고 있었는데 몇십 년은 살림하며 살아오신 시모의 눈에는 당연히 성에 차지 않으셨을 겁니다. 시모는 집에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냉장고 열어보기인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건 고쳐지지 않아서 거의 포기 상태로 살던 중이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집에 오셔서 주방으로 가시더니 냉장고를 열어보셨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저는 늘 냉장고만큼은 정리도 확실하게 해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주방에서 뭔가를 지적하는 일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반찬통을 하나씩 다 꺼내서 열어보시고는 맛을 보시는데 이걸 반찬이라고 만든 거야? 새우젓 안 썼지? 이건 참기름을 너무 넣었네. 어머님 입맛에 안 맞으세요? 그래.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게 더 맛있겠다. 그래도 석현 씨는 잘 먹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 아들이 이걸 먹는다고? 네. 그래서 일부러 간도 석현 씨 입에 맞춰서 한 건데요.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좋다고 하니 더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시모는 자기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뭐든 그냥 넘어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한 번은 시모가 크게 섭섭해하시면서 집에 가신 적이 있었는데요.
틈만 나면 합가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버님 없이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것도 아니고 두 분 모두 건강하셨는데요. 아직 나이도 젊으셨기에 합가는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었어요. 아무리 너희가 싫어도 시부모 모시고 사는 건 남들 다 하는 건데 싫긴 뭐가 싫어. 그래도 엄마, 지은이도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같이 살면 불편하죠. 살림 합치면 회사 그만둬야지 무슨 소리야? 무슨 회사를 그만둬요? 지은이 곧 승진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같이 살 거면 엄마가 저희 밥이며 빨래 다 해주셔야 하는데 그거 감당이 되시겠어요? 그걸 내가 왜 해? 그럼 지은이가 해요?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고 야근이라도 하면 늦게 들어오는데. 결국 시모는 남편의 말에 더는 합가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늘 제 편이라 시모가 뭐라고 해도 참고 견딜 수 있었죠. 친정에도 정말 잘했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 혼자 고생하시며 저를 키우신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어서 결혼 전부터 친정엄마를 정말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사시느라 제대로 여행도 못 가신 엄마였는데 남편이 이걸 잘 알고 여름휴가 때 엄마와 함께 여행도 가고 기념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지병이 있으셨고 갑자기 악화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이 때문에 저는 회사를 빠져가면서 엄마 옆을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한 뒤로 엄마 컨디션이 좋아지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이러다 진짜 내일 당장이라도 퇴원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너무 좋겠다. 이렇게 날도 좋은데 나가서 우리 딸하고 같이 손잡고 걷고 싶다. 걸으면 되지. 이대로 쭉 좋아지면 나랑 앞으로 지겹게 걷자. 알았지? 그러자. 그런데 강서방은 언제 와? 왜? 엄마 사위 보고 싶어? 많이 바쁜가? 바빠도 엄마가 부르면 오는 사람이잖아. 내가 오늘 잠깐 들르라고 할게. 원래 엄마는 하나뿐인 사위를 아끼느라 먼저 오라고 해본 적도 없었고 일하느라 바쁜 거 아니까 전화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남편이 알아서 엄마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친정에도 자주 가니까 엄마는 늘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날은 웬일인지 먼저 남편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고 당연히 제 전화를 받은 남편은 병원으로 바로 왔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좋아하는 강서방 왔어. 왜 이렇게 잠만 자?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바쁜데 어떻게 왔어? 바빠도 와야죠. 식사는 잘하셨어요? 그럼 잘했지. 일 때문에 병원에 가야지 하면서도 못 왔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강서방. 우리 지은이한테 잘해줘.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 마지막 같잖아. 앞으로는 계속 우리 딸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 응?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저희 둘이 아니라 어머님도 같이 재미있게 살 건데요. 그러니까 얼른 회복하셔서 집에 같이 가요. 말만 들어도 기분 좋네. 그렇게 엄마는 이날 저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저녁 늦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는 아셨던 걸까요? 이날이 마지막이라는 것을요. 저는 병원에서 하염없이 울었고 남편은 울음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엄마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남편이 더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신이 반쯤 나간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장례 준비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물이라도 좀 먹으라는 남편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살면서 이토록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죠.
엄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제 안식처였는데 그게 사라졌으니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는데 장례 준비가 끝나고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며 울다 결국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꿈에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엄마를 다시 만나 기쁜 마음에 환하게 웃었는데 어쩐지 엄마가 우시면서 절규를 하는 모습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 지은아, 우리 이쁜 딸, 우리 딸을 두고 내가 어찌 가. 우리 불쌍한 딸아 어떡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딸, 저 나쁜 놈한테 평생을 속고 살았구나. 그런데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지은아, 지은아. 무슨 꿈을 꿨길래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 내가? 그래, 무슨 악몽이라도 꾼 거야? 일단 일어나봐. 저기 손님 오셔서 인사해야 될 것 같아. 알았어. 남편이 급하게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는데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평소 깊게 자는 편이라 꿈도 잘 안 꾸는데 이날은 엄마가 저를 보며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원통해 하셨는데 내내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난 뒤 저는 친정에 가서 엄마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바로 출근했는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남편이 고생한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제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나쁜 놈한테 평생을 속고 살았다는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났죠.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남편은 그간 제 속을 썩인 적도 없었고 친정엄마한테 잘하면 잘했지 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남편을 나쁜 놈이라고 말한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꿈에서 괜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장례 후 남편은 유독 더 바빠졌는데 처음엔 그동안 회사를 빠져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은 혼자 먹어야겠다. 많이 늦어?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오늘 야근이야. 혼자? 직원들 붙잡아 둘 수는 없지. 암튼 나 늦으니까 자기 먼저 먹고 일찍 자. 그래, 알았어. 결혼 전부터 남편이 회사에서 야근한 적이 하루 이틀도 아니어서 이날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잔 남편에게 미안해서 저는 급히 도시락을 쌌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근처를 지나고 있는데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일단 주차를 하고 사무실로 올라가 봤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때 순간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하면 항상 퇴근했다고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인데 연락도 없었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까지 끄고 일하는 것도 아닐 테니 수상한 기운이 들었죠. 그렇게 한참 사무실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이날 결국 12시를 넘겼습니다. 잠도 오지 않아서 남편을 기다렸는데 정확히 새벽 1시 반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깜짝이야. 자기야, 아직도 안 잤어? 잠이 안 와서. 내가 너무 늦었지? 일이 많았어? 그동안 밀린 일 좀 하느라 정신없었어. 피곤해. 남편은 저에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실에서 있다가 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밥은? 먹었지. 시간이 몇 시인데. 그래? 뭐 먹었는데? 그냥
편의점 도시락 싸서 혼자 먹으면서 일했어. 엄마의 꿈도 그렇고 이날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있구나 싶었던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찜찜한 무언가를 풀어야겠기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에서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깨끗했어요. 차량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을 하면서 업무용 폰을 하나 가지고 다녔는데 이건 오로지 일하는 데만 쓰는 폰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제가 종종 가기도 했는데 제 앞에서 업무용 폰으로 통화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땐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그 전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통은 차에 두고 다니거나 집에 가지고 들어와도 가방 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볼 일이 거의 없었는데 블랙박스 확인을 하려고 차에 가서 여기저기 뒤져봤을 땐 그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와서 남편 자켓 주머니는 물론 가방 안까지 싹 다 뒤졌더니 그 폰이 나오더라고요. 말 그대로 업무용으로 쓰는 폰이라 그런지 정말 업무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봐도 거래처에 무슨 사장에 어떤 걸 눌러서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중 신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문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위쪽에 있던 문자였는데 다른 문자는 존댓말로 대화가 이어졌지만 이 문자는 아니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는 거지? 그럼. 주말인데 어떻게 나오려고? 내가 주말에 회사 출근하는 게 무슨 하루 이틀인가? 그냥 친구일 수도 있고 거래처 사장 중 남편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도 있어서 충분히 주고받을 정도의 내용일 수도 있었지만 그간 주고받은 문자를 살펴보니 아니었습니다. 신 사장은 여자였고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저 몰래 남편이 만나고 있던 여자였죠. 이름만 신 사장으로 해둔 거였어요. 그걸 본 순간 뒤통수를 한 대, 그것도 아주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뒷골이 막 당기면서 꿈에서 엄마가 왜 그렇게 절규하며 우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은 바람을 피우면 가정에 소홀하거나 집에 와서 저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친정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뭐 이래야 하는데 남편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가정에 잘했기 때문에 그간 제가 눈치를 챌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저는 며칠 뒤 퇴근하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갔더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금 외근 나가셨어요. 주차장에 차 있던데요? 회사 차 타고 가셨어요. 아, 네. 그런데 직원이 말하길 나간 지 좀 돼서 이제 들어올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미팅이 하나 잡혀 있어서 이제 곧 들어오실 텐데 기다렸다 보고 가세요. 그래요? 그럼 안에서 기다릴게요. 네. 그렇게 사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 창문을 보니 회사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남편 모습을 봤죠. 남편은 회사로 들어와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고는 저기요, 언제 왔어? 좀 전에. 외근 다녀오는 거야? 아까 김대리가 그러는데 저녁에 미팅 있다며. 같이 퇴근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네. 미안. 미팅 없으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는 건데. 아니야, 일이 더 중요하지. 그럼 나 들어갈게.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와. 맛있는 저녁 사줄게. 응. 남편은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바람을 피우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는 그 모습이 소름 끼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회사를 나왔고 남편 몰래 회사 차키를 들고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구 뒤지기 시작했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남편은 이날 외근을 나간 게 아니라 그 신 사장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온 거였습니다.
통화할 때 대화 내용이 녹음됐는데 들어보니 이 여자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냥 바람만 피우는 것도 기막힌 일인데 임신이라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는 두 사람이 용서가 안 됐습니다. 이때 저는 돌아버리기 직전이었는데 미치도록 뛰는 심장을 부여잡고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남편 말고 바로 아래 이사가 한 명 더 있어서 다른 회사와 중요한 업무를 진행할 땐 공동대표로 일했지만 실제 대표직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바람난 이 여자에 대한 정보만 수집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회사를 통해 회사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최근 집을 사줬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리 남편이 한 달에 버는 돈이 많더라도 저 모르게 집을 사줄 정도로 자금을 운영할 정도는 안 됐습니다. 제가 남편 통장 상황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 분명 이건 회사 돈에 손을 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보다 저를 먼저 알던 사람이었는데 제 소개로 남편과 알게 되었고 마침 남편은 직원이 필요했는데 그 지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남편이 욕심내고 있었죠. 그래서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초창기부터 같이 사업을 꾸려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종종 남편의 회사에 갈 땐 저를 반겨줬고 가끔 회사 사정이 어떤지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회사 내부의 일을 말해주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았고요. 암튼 이번에 상간녀한테 집을 사준 일로 저는 급히 그 직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말하기도 전에 그 직원이 먼저 남편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어요. 네? 뭐라고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요? 이러다 회사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남편은 여자한테 빠져서 회사까지 말아먹기 직전이었습니다. 최근에 큰 돈이 개인 자금으로 쓴 게 확인됐는데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까 구간 같은 계좌로 돈이 많이 쓰였더라고요. 거기다 법인카드 사용액도 크게 늘었고. 직원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법인카드로 사적인 곳에 돈을 많이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사님과 함께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냥 대충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도 상황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뒤를 조사하면서 그간 남편이 상간녀와 참 많은 것들을 하며 지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회사 대표이다 보니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 모임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골프 모임에 참석한 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매번 그 모임에 참석할 수도 없어서 남편만 혼자 나가곤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자리에 상간녀가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신 사장을 잘 알고 있었죠. 당연히 바람 피운 상대가 아니라 정말 거래처 사장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회사에도 몇 번 나왔다고 했습니다. 꽁꽁 숨기기보다 아예 대놓고 둘이 만났다는 건데 그래서 주변 사람이 더 의심하지 못하게 한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간 명품 구입도 많았는데 제가 명품에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 남편도 그걸 알아서 무슨 날이 되면 선물보다는 현금으로 대신하곤 했어요. 그러니 명품 구입은 당연히 상간녀를 위한 선물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골프 모임도 전보다 횟수가 많이 늘었다고 했고 매출도 예전 같지 않은데 지출은 늘고 있어서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소송이었죠. 아주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고 소송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남편 회사 일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권한도 없다 보니 그건 직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로지 남편과 그 여자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외도 상대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남편이 언제 외출하고 또 회사 차를 끌고 나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었고, 남편이 없는 틈에 회사에 들러 회사차 블랙박스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업무용 폰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는데요. 그중 일부는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으로 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출장을 간다고 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두 사람은 단둘이 만나 좋은 시간도 보냈더라고요. 그래 놓고 병원에 와서는 눈물까지 흘려가며 연기를 한 거였으니 아주 가증스러웠습니다. 목격자도 나왔습니다. 바로 남편 회사의 신입 직원이었는데 다들 신 사장으로 알고 있던 직원들이라 처음에는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여자 혼자 회사를 찾아온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때문에 왔나 생각했고 사장실에서 문을 닫고 한참을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직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마치고 두 사람이 같이 점심을 먹으러 나갔을 때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맞춰 근처 식당에 갔다가 커피를 사러 카페에 들렀는데 안쪽 구석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이 얘기 듣고 직원이 잘못 본 거겠지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래도 그때 저한테 말이라도. 제가 직접 본 것도 아닌데 괜히 함부로 말 꺼냈다가 일이라도 커지면 어떡합니까? 제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충분히 이해되네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였는데 그 여자가 회사에 드나든 횟수는 셀 수 없이 많았고 직원들에게 신사장으로 통하는 사람이었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만 봐도 제 얘기는 늘 등장했으니 나중에 가서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증거를 다 손에 넣은 뒤 남편에게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일이었는지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니 놀라지도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어? 뭐라고? 이혼하자고. 아니, 왜? 네가 바라던 거 아니야? 너 여자 있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연기 실력 좋다. 하긴 그러니 여태 나랑 우리 엄마를 속였지. 여자를 만날 거였으면 나랑 먼저 이혼하고 만나지 그랬냐?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소송하지 말고 조용히 끝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일이었죠. 저는 남편의 헛소리를 더는 듣기 싫어서 더 시간 끌 필요도 없이 바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둘 다 한 번에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 이러고 사는 걸 보시고 얼마나 원통해 하셨을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상간녀가 임신 중이라 남편은 어느 쪽이든 정리가 필요했는데 제가 소송을 거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겠지만 암튼 이렇게라도 이혼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 시모까지 나섰는데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애가 생기지 않았으니 늘 그게 불만이었는데 그 상간녀는 덜컥 임신까지 한 상황이니 시모는 그것만 보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꼭 이렇게 집안 시끄럽게 해야 했냐? 저도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들하고 끝낼 방법은 이것뿐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말이라 못하면 차라리 잘 됐다. 한번 시끄럽고 말지. 오히려 감사한 일이다. 시모는 이혼 소송이 왜 시작되었는지 잘 알면서도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네? 우리 집 대를 이어주는 거잖아. 네가 못한 거.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면 뭐 하는데 여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잖아. 여자는 착오로 예나 지금이나
결혼해서 애 낳고 살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인 거야. 괜히 나가서 돈 번다고 설치느라 임신할 때도 놓치고 나중에 나이 먹고 애 갖는다고 하다가 결국 애 없이 살아야 하니 남편들이 그거 좋아하냐고. 그러니 결국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는 거지. 따지고 보면 네 탓도 크다. 시모한테는 하도 당한 게 많아서 이런 말을 듣는데도 상처받는 건 없었습니다. 원래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나 상간녀는 제가 소송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반박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빼박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빨리 소송 끝나면 그 여자와 같이 살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시모 역시 바로 합가해서 며느리 데리고 살 생각에 들뜬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씁쓸했지만 제 인생을 위한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습니다. 길면 1년까지도 걸리는 게 소송이라기에 처음부터 각오는 했는데 1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을 다잡아가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두 사람은 계속 만남을 가졌거든요. 오히려 더 뻔뻔했습니다. 아직 소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같이 사는 거야? 남이 사. 내가 뭘 하든. 이제 한두 달 뒤에는 완전히 남이 되는 건데 나한테 신경 꺼라. 남편의 말대로 정확히 2달 뒤 저희는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상간녀 판결문도 나왔고요.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우리 갈 길 가자. 다 끝난 것처럼 말한다? 그럼 뭐가 남았냐? 너 설마 나한테 미련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럴 리가. 나는 너랑 완전히 다 끝났지만 넌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뭘? 모르면 말고 잘 살아라. 이번엔 한눈 팔지 말고. 너나 잘해. 사실 전 남편과 완전히 끝난 마당에 덕담이나 해주고 그럴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건 곧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전 남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재산 정리까지 다 끝나고 위자료까지 받은 저는 후련하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몇 달 뒤 전 남편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 남편이 고발을 당하게 됐는데 제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전 남편 회사에서는 소송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횡령이라는 게 제대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고발한 직원들이 사표를 써야 할 수도 있다 보니 신중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 통장 내역과 대출 관련 서류, 그 외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자료로 만들다 보니 시간이 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가 다 되고 난 후 전 남편이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일로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일단 고발했고 회사에 생긴 손실까지 다 회복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제가 듣기론 전 남편이 마음대로 가져다 쓴 돈이 수억 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상간녀 아파트까지 사줬으니 그럴만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클수록 처벌도 크다고 해서 회사 직원들은 대충 전 남편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잘 나가는 회사 대표에서 경찰서에 들락거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전 남편도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라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었어요. 전 남편은 이번 고발 문제로 인해서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까지 했고 남이 되었는데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지은아, 잘 지냈어? 보다시피 잘 살고 있어. 혹시 내 상황 어떤지 얘기 들었어?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알아야 해? 뭐 그건 아닌데 우리 직원하고 네 사이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 줄 알았지. 알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알다시피 나 지금 어려워. 조사만 받고 끝날 줄 알았는데 징역이 나올 수도 있대. 그래서? 그래서라니, 나 감옥 갈 수도 있다니까? 잘못했으면 감옥도 가고 하는 거지 뭐. 그리고 이런 얘기를 왜 나한테 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분명히 그때 그랬지.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똑바로 살라고. 자식까지 있으면서 이러고 싶어? 이 얘긴 못 들었구나. 그러면서 전 남편이 한다는 말이 너무 기막혔습니다. 상간녀가 출산을 했고 전 시모가 조리도 해주면서 며느리 대접 제대로 해주고 살았는데 이번 고발 문제가 터지면서 난리가 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상간녀가 낳은 아이가 전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뭐?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는데 애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거든. 그런데 검사 받으면서 알게 됐어. 내 자식 아니라는 거. 기가 막힌다. 더 듣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지금 소영이, 아니, 그 여자 내보냈다고. 어쩌라고! 나는 경찰서 가서 조사나 받고 있고 엄마는 손주 생겨서 좋아하셨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충격에 알아놓으셨는데 엄마가 너 다시 데려오라고 난리다. 제정신이야? 정신줄 간신히 붙잡고 있는 중이야. 나 자신 있어. 뭔 자신? 나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나도 피해자라고 소송할 거고 소송에서 이길 자신 있다고. 그 집도 다시 돌려받고. 집이라니? 전 남편이 그 상간녀한테 사줬던 아파트는 회사 돈으로 사준 거였는데 상간녀가 출산하고 전 시모가 합가하자는 바람에 필요한 살림살이만 챙겨 그 상간녀가 전 시댁으로 들어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집을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그땐 이미 늦은 뒤였죠. 상간녀가 이미 집을 처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남편은 제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두고 봐. 나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직원들 다 등 돌리고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내 옆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솔직히 걔랑 살림까지 차리고 살 생각은 전혀 없었어. 정말이야.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 어째. 책임져야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당연히 좋아하셨고 너도 이미 내가 바람핀 사실 알고 이혼하자 하는 마당에 일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라고. 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걔랑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답답하다. 완전히 남이 돼서 서로 인생 끄고 살자고 해놓고 왜 이래? 네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네가 나 아닌 다른 사람하고 바람이 난 그 사실이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그 애는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그게 중요해? 넌 그런 줄 알고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산 거잖아. 아니 그래도 잘 들어. 이렇게 찾아와서 네 얘기 들어주는 거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난 또 뭐 대단한 얘기라도 하는 줄 알고 들어줬더니 그냥 네 신세 한탄하는 거였잖아. 그런 얘기는 니네 엄마 붙잡고 해라. 예전에 니네 엄마가 나 힘들게 했던 거 네가 더 잘 알면서 이제 와서 뭐? 다시 시작해? 네 옆에 있어달라고? 웃긴다 진짜. 그리고 네가 이런다고 내가 뭐 니네 직원한테 잘 얘기해서 소송 여기서 멈춰라 이런 말 해줄 거란 기대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제 너랑 완전히 남인데 내가 왜 그 짓을 해? 이럴 시간에 변호사랑 어떻게 하면 될지 머리나 굴려봐. 내 보기엔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이지만. 결국 전 남편은 고발을 당해서 회사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안 걸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건지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간도 크지. 그렇게 덥석 아무렇지 않게 쓰다니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네요. 전 남편은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걸로 끝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건 잘 몰랐는데 횡령죄 자체가 처벌이 되게 크더라고요. 무엇보다 전 남편은 사적으로 운영한 액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징역형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전 시모 역시 자기 아들이 당장 감옥 가게 생기고 매달 돈 걱정 없이 살다가 이제 물어줘야 할 돈이 생기니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회사로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만나봤자 어떤 얘기를 할지 뻔했고 자기 아들 도와달라고 하거나 잘못했으니 자기 아들과 다시 잘해봐라 이런 헛소리를 할 것 같았기에 아예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뒤 전 남편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요. 전 남편 회사 직원과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니어도 저의 원래 사적 친분이 있던 사람이라 오랜만에 보니 반갑더라고요. 어머, 여긴 어쩐 일이에요? 아, 오늘 이 회사에서 미팅이 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잘 지내요? 회사는 좀 어때요? 아직 어수선해요. 그래도 위기는 잘 넘겼어요. 조금씩 회복되겠죠. 전 남편은 결국 실형 선고로 감옥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궁금하진 않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네.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그런데 그 얘기도 들었어요? 무슨... 전시모는 자기 아들이 감옥에 가고 집까지 팔게 되면서 화병에 병원에서 지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시모 성격상 그러고도 남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자기 아들이 회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지금은 감옥에 있으니 친척들은 물론 주변에서 다들 한 소리 했을 거고 그걸 감당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어도 조금도 신경이 쓰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과거에서 벗어나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 전 시모나 전 남편에 대한 얘기가 들려와도 그렇구나 하고 말게 되더군요. 저는 저대로 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회사에서 그동안 2번의 승진이 있었는데 그래봤자 아직 낮은 직급이지만 승진하기 힘든 요즘 세상에 제 능력을 인정받은 기분이라 회사에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혼했다는 사실에 결혼에 실패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좌절하고 자책하며 그렇게 산 시간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또 필요한 시간 같습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서 제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그걸 잊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그리고 한때는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치고 사는 세상이라 생각이 들어서 그저 억울하고 괴로웠는데 전 남편을 보면 시기가 다를 뿐이지 잘못하면 결국 그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조금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지만 그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도 가고 영어학원 등록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있답니다. 뭔가를 새로 배운다는 건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된다면 수영도 배우고 싶고 한 달 동안 해외여행 가서 다른 나라 구경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제 삶에 충실하며 살고 있습니다. 매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루를 무사히 지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혼했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힘들게 살지 않고 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으니 제 인생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